엄마, 당신은 내 친엄마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들었다.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 사진 속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구성의 가족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 앞에 내려놓았다. 사진 속 여자아이는 서너 살쯤 되어 보였다. 그 옆에는 지금 내 앞에 앉은 의뢰인과는 전혀 닮지 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또렷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8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의뢰인 장수아 씨는 이 사진을 단 사흘 전에 발견했다고 했다. 그것도 자신이 평생 계모라고 믿었던 여성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였다. 사진과 함께 발견된 것은 봉투 하나였는데 그 안에는 친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제발 우리 수아를 부탁합니다. 제가 살아서는 수아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나는 수아 씨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는 지난 28년간 쌓여온 오해와 미움,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 무너진 모든 확신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평생 냉정하고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던 계모는 어쩌면 친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간절한 부탁을 지켜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렇다면 왜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수아 씨가 자신을 미워하도록 내버려뒀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탐정도도입니다. 사연 속 진실을 찾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됩니다. 장수아 씨가 처음 내 사무실을 찾아온 것은 3월 중순의 어느 오후였다. 그녀는 32살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였고 최근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호적 등본을 떼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계모 김영숙 씨의 방 서랍 깊은 곳에서 그 사진과 편지를 발견했다. 수아 씨의 기억 속 어린 시절은 늘 차갑고 쓸쓸했다. 아버지 장민호 씨는 수아 씨가 5살 때 재혼했고 새엄마로 들어온 김영숙 씨는 수아 씨를 대하는 태도가 처음부터 묘하게 거리를 두는 듯 했다고 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필요한 것만 챙겨줬고 수아 씨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무덤덤한 반응만 보였다. 수아 씨는 그런 새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쩌면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김영숙 씨는 수아 씨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절대 수아 씨를 놓아주지 않았다. 수아 씨가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했고 대학 진학 때는 반드시 집에서 통학 가능한 곳으로 가라고 했다. 심지어 수아 씨가 25살에 자취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평소와 달리 감정을 드러내며 반대했다. 그런 모습이 수아 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집착으로 느껴졌다. 아버지 장민호 씨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 수아 씨와 김영숙 씨의 관계는 더욱 어색해졌다. 혈연관계도 아닌데 굳이 한 집에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수아 씨는 다시 한번 독립을 시도했지만 김영숙 씨는 또다시 완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수아 씨는 집을 나가지 못했고 그 일로 김영숙 씨에 대한 원망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던 중 수아 씨는
작년에 현재의 약혼자를 만났다. 약혼자는 좋은 사람이었고 수아 씨는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호적 등본을 확인하던 중 수아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신의 출생신고 날짜와 김영숙 씨의 혼인신고 날짜 사이에 약 6개월의 공백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은 즉 김영숙 씨가 자신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아 씨가 태어난 직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수아 씨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김영숙 씨의 방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사진과 편지를 발견한 것이었다. 편지는 수아 씨의 친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쓴 것이었고 내용은 이랬다. 영수가 나 대신 우리 수아를 부탁해. 내가 살아서는 수아를 지킬 수 없어. 내가 수아의 엄마가 되어줘. 제발. 편지를 읽은 수아 씨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친엄마는 누구인가? 왜 친엄마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했는가? 그리고 김영숙 씨는 왜 이 사실을 28년 동안 숨겨왔는가? 수아 씨는 직접 김영숙 씨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평생 쌓인 감정의 벽이 너무 높았고 무엇보다 김영숙 씨가 진실을 말해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수아 씨는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수아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먼저 친엄마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수아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에게 친엄마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지만 아버지는 늘 말을 아꼈다고 했다. 그저 수아 씨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했고 그 이상은 알려주지 않았다. 수아 씨는 어릴 때부터 친엄마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고 집안 어디에도 친엄마의 사진은 없었다. 나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다. 사진 속 여성은 2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수아 씨와 닮은 점이 몇 가지 있었다. 특히 눈매와 입모양이 비슷했다. 사진의 배경은 작은 공원 같았고 여성은 어린 수아 씨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딘지 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수아 씨에게 김영숙 씨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영숙 씨는 현재 58살이었고 수아 씨의 아버지와 재혼하기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고 했다. 재혼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수아 씨는 김영숙 씨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생활비나 학비는 절대 아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수아 씨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챙겨주곤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만약 김영숙 씨가 정말 수아 씨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그토록 물질적으로는 아낌없이 지원해줬을까? 그리고 왜 수아 씨를 절대 자신의 곁에서 떠나보내지 않으려 했을까? 그것은 단순한 책임감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강한 집착처럼 보였다. 나는 수아 씨에게 친엄마의 이름을 아는지 물었다. 수아 씨는 호적 등본에서 확인한 이름을 말했다. 이경희. 그리고 사망 날짜는 수아 씨가 태어난 지 약 6개월 후였다. 사인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정보를 메모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경희 씨의 죽음과 김영숙 씨의 선택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수아 씨는 내게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탐정님, 제 친엄마는 왜 저를 지킬 수 없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김영숙 씨는 왜 28년 동안 저를 미워하는 척하면서도 절대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나는 수아 씨에게 답했다. 그 질문들의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이번 조사의 목표라고.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면 수아 씨가 평생 품어온 오해가 풀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큰 아픔을 마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수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다. 어떤 진실이든 알아야겠다고. 나는 수아 씨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그 편지와 사진이었다. 편지 필체를 분석하고 사진의 배경을 추적하면 이경희 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김영숙 씨를 직접 만나보는 것이었다. 물론 수아 씨 몰래 진행해야 했다. 김영숙 씨가 28년 동안 침묵을 지킨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끌어내야 했다. 나는 수아 씨에게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고 수아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 씨가 사무실을 나간 후 나는 책상에 앉아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사진 속 이경희 씨의 미소는 분명 진심이었다. 어린 수아를 안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6개월 후 그녀는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어린 딸과 친구에게 보낸 간절한 부탁뿐이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나는 김영숙 씨가 운영하는 서점을 찾아갔다. 서점은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아늑한 분위기였다. 오후 2시쯤 도착했을 때 서점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다. 나는 서가를 둘러보는 척하면서 김영숙 씨를 관찰했다. 김영숙 씨는 카운터 뒤에 앉아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58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피로함이 배어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추리소설 코너에서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카운터로 다가갔다. 김영숙 씨는 책값을 계산하면서 나를 잠깐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조심스러웠고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경계심이 느껴졌다. 나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이 동네에 이런 서점이 있는 줄 몰랐다며 자주 들르겠다고 했다. 김영숙 씨는 짧게 감사하다고 답했지만 그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다. 나는 며칠 동안 서점을 드나들며 김영숙 씨와 조금씩 친해지려 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녀도 내가 단골이 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서점에 나 혼자만 있을 때 나는 슬쩍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사장님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김영숙 씨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대답했다. 딸이 하나 있다고. 그리고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도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딸분과 사이가 좋으신가요? 김영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말했다. 사이가 좋지 않다고. 아니, 정확히는 딸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물었다.
김영숙 씨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신이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다고,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못했다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이 눈물이 맺혔고 나는 그 순간 김영숙 씨가 지난 28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이경희 씨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먼저 이경희 씨의 사망 기록을 찾아봤다. 기록에 따르면 이경희 씨는 28년 전 5월에 사망했고 사인은 자살로 기록되어 있었다. 장소는 한강 인근이었다. 나는 그 기록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수아 씨가 태어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젊은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를 찾아가 기록을 열람했다. 기록은 간단했다. 이경희 씨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우울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변 정황상 자살로 결론지어졌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됐고 더 이상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경찰 기록에는 이경희 씨의 가족으로 남편 장민호 씨와 친구 김영숙 씨만 등장했다. 부모나 형제자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경희 씨는 천애고아였던 걸까? 아니면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았던 걸까? 나는 이경희 씨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해 주민등록 기록을 확인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경희 씨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이경희 씨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 이후 이경희 씨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21살에 고아원을 나와 독립했다. 그리고 23세 장민호 씨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 후 약 1년 만에 수아 씨를 낳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세상을 떠났다. 이경희 씨의 인생은 너무 짧았고 너무 외로웠다. 나는 이경희 씨가 자랐던 고아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고아원은 15년 전에 문을 닫았고 관련 기록은 대부분 소실됐다고 했다. 다만 당시 고아원에서 일했던 원장 선생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다는 정보를 얻었다. 나는 원장 선생님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찾아냈고 직접 만나 뵙기로 했다. 원장 선생님은 현재 82살의 할머니였고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다. 나는 요양원을 방문해서 원장 선생님을 만났다. 처음에 원장 선생님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경이라는 이름을 듣자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는 말했다. 경이를 기억한다고. 참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다고. 원장 선생님의 기억에 따르면 이경희 씨는 고아원에서 모범적인 아이였다. 공부도 잘했고 다른 아이들을 잘 돌봐줬다. 하지만 늘 어딘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특히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했고 자다가 깨서 우는 일이 잦았다고 했다. 원장 선생님은 이경희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이경희 씨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나는 원장 선생님께 이경희 씨가 고아원을 나간 후의 일을 아시는지 물었다. 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경희 씨가 가끔 고아원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결혼 전에도 왔고 결혼 후에도 몇 번 왔다. 특히 임신했을 때 찾아와서는
자신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원장 선생님은 이경희 씨를 격려했지만 이경희 씨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경희 씨가 마지막으로 고아원을 찾아온 것은 수아 씨를 낳은 직후였다. 이경희 씨는 아기를 안고 왔고 원장 선생님께 말했다. 자신은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을 것 같다고.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원장 선생님은 무슨 말이냐며 놀랐지만 이경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원장 선생님이 이경희 씨를 본 마지막이었다. 원장 선생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나는 이경희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산후우울증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가 수아 씨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한 이유, 그리고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나는 다시 장민호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장민호 씨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생전에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다. 회사는 장민호 씨 사망 후 정리됐고 현재는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장민호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고 그중 한 명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장민호 씨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오성민 씨였다. 오성민 씨는 현재 6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장민호 씨와는 대학 동기였다고 했다. 나는 오성민 씨에게 장민호 씨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해 물었다. 오성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민호는 경희 씨를 정말 사랑했다고. 하지만 경희 씨는 늘 불안해했고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민호는 경희 씨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경희 씨의 불안은 점점 심해졌다. 특히 임신 후에는 더 심각해졌다고 했다. 경희 씨는 자신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며 두려워했고 밤마다 악몽을 꿨다. 민호는 경희 씨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지만 경희 씨는 거부했다. 그러다가 수아 씨가 태어난 후 경희 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아이를 보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자신이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봐 아이를 멀리했다. 오성민 씨는 당시 민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다. 민호는 경희 씨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경희 씨는 끝까지 거부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경희 씨는 집을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민호는 그 충격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했고 남겨진 수아 씨를 혼자 키우기가 힘들었다. 나는 오성민 씨에게 김영숙 씨에 대해서도 물었다. 오성민 씨는 말했다. 영숙 씨는 경희 씨의 유일한 친구였다고. 경희 씨와 영숙 씨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고 고아원을 나온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다. 경희 씨가 민호와 결혼할 때도 영숙 씨가 유일한 하객이었다. 그리고 경희 씨가 죽은 후 민호는 영숙 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영숙 씨는 수아 씨를 돌보기 위해 교사 일을 그만두고 민호와 재혼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비로소 상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김영숙 씨는 친구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아 씨의 엄마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왜 김영숙 씨는 수아 씨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왜 감정을 숨기고 차갑게 대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경희 씨가 죽기 전 김영숙 씨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야 했다. 나는 다시 김영숙 씨의 서점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 생각이었다. 서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고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김영숙 씨는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다. 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영숙 씨는 나를 돌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우연히 이곳을 찾은 손님이 아니라고. 수아 씨의 의뢰를 받고 조사를 하고 있는 탐정이라고. 김영숙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아가 뭘 알고 싶어 하는지.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수아 씨가 사진과 편지를 발견했다고. 그리고 친엄마에 대해, 그리고 김영숙 씨가 왜 28년 동안 진실을 숨겼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김영숙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말했다. 경희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다고. 절대 수아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김영숙 씨의 회상에 따르면 이경희 씨는 죽기 며칠 전 김영숙 씨를 찾아왔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다. 자신은 수아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자신에게는 끔찍한 과거가 있고 그 과거가 언젠가 수아에게도 영향을 미칠까봐 두렵다고. 그래서 자신은 수아 곁을 떠나야 한다고. 대신 영숙이가 수아의 엄마가 되어달라고. 김영숙 씨는 이경희 씨를 만류했다. 무슨 과거가 있든 수아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함께 극복하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이경희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김영숙 씨에게 부탁했다. 만약 자신이 없어지면 수아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절대 수아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말라고. 수아가 자라서 자신을 찾더라도 그저 평범한 산후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로만 기억하게 해달라고. 김영숙 씨는 그 부탁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 후 이경희 씨가 세상을 떠나자 김영숙 씨는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수아를 지키되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워지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김영숙 씨 자신도 언젠가 수아 곁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수아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김영숙 씨를 미워할 것이고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영숙 씨의 고백을 듣고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김영숙 씨는 이경희 씨의 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경희 씨는 끝까지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고 김영숙 씨는 그저 친구의 부탁을 믿고 따랐을 뿐이었다. 나는 김영숙 씨에게 물었다. 혹시 이경희 씨가 남긴 다른 물건이나 기록이 있는지. 김영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이경희 씨의 일기장이 하나 있다고 했다. 이경희 씨가 죽기 전 김영숙 씨에게 맡긴 것이었다. 김영숙 씨는 그 일기장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고 했다. 친구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읽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김영숙 씨에게 그 일기장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김영숙 씨는 일기장을 가지고 서점으로 왔다. 낡은 가죽 표지의 작은 일기장이었고 첫 페이지에는 이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영숙 씨는 일기장을 건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을 읽으면 경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확답할 수 없지만 시도해보겠다고 답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는 이경희 씨가 16살 때부터 시작됐다.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다. 고아원 생활, 친구들 이야기, 공부에 대한 고민 등. 하지만 17살 무렵부터 일기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경희 씨는 누군가를 만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일기를 더 읽어내려가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이경희 씨는 17살의 고아원 원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이경희 씨를 협박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말하면 이경희 씨를 고아원에서 쫓아내겠다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경희 씨는 그 후로 몇 년간 고통 속에서 살았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이경희 씨를 괴롭혔고 이경희 씨는 저항할 수 없었다. 다만 유일하게 위안이 된 것은 친구 영숙이었다. 하지만 이경희 씨는 영숙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통스러웠다. 일기에는 이경희 씨의 절규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나는 더럽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 21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온 후 이경희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장민호 씨를 만났고 그와 사랑에 빠졌다. 민호 씨는 이경희 씨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이경희 씨는 끝까지 숨겼다. 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이경희 씨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안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겪은 고통을 이 아이도 겪게 되지는 않을까? 수아 씨가 태어난 후 이경희 씨의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아이를 볼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고 자신이 아이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환각에 시달렸다. 이경희 씨는 일기에 썼다. 나는 엄마가 될 수 없다. 나는 수아를 지킬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없는 것이 수아에게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수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부디 수아를 잘 부탁해. 나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경희 씨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경희 씨를 그 지경까지 몰고 간 가해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다시 원장 선생님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원장 선생님의 아들에 대해 물었다. 원장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아들 이야기를 하냐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경희 씨의 일기를 읽었다고. 그리고 원장 선생님의 아들이 이경희 씨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안다고. 원장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아들이 그런 짓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나는 원장 선생님에게 아들의 현재 거처를 물었다. 원장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소를 알려줬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다. 제발 경희에게 용서를 빌 기회를 달라고. 나는 원장 선생님의 아들, 즉 가해자를 찾아갔다. 그는 현재 5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만나 이경희 씨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했지만 내가 일기장 내용을 언급하자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의 실수였다고, 자신도 어렸다고. 나는 그의 변명을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행동 때문에 한 여성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그리고 그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당신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가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경고했다. 만약 이 사실이 공개되면 당신의 인생도 끝날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당장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는 가해자에게 요구했다. 이경희 씨의 무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편지를 써서 나에게 전달하라고. 가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겠다고 답했다. 나는 그를 두고 돌아서면서 이경희 씨가 받았던 고통의 극히 일부라도 그가 느끼기를 바랐다. 며칠 후 나는 수아 씨를 만났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전달할 시간이 왔다. 하지만 나는 고민에 빠졌다. 이경희 씨는 수아 씨에게 진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고 김영숙 씨도 그 약속을 지켜왔다. 하지만 수아 씨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나는 결국 수아 씨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다. 다만 이경희 씨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했다. 수아 씨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친엄마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경희 씨는 수아 씨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과거 때문에 수아 씨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수아 씨는 또 물었다. 그럼 김영숙 씨는 나를 사랑했던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숙 씨는 친구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아 씨의 엄마가 됐다고. 하지만 감정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려 했던 것은 언젠가 수아 씨가 진실을 알고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김영숙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다고. 수아 씨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김영숙 씨를 오해하고 미워했던 모든 시간이 후회된다고. 나는 수아 씨에게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김영숙 씨에게 진심을 전하면 된다고. 수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장 집에 가서 김영숙 씨를 만나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수아 씨는 집으로 돌아갔다. 김영숙 씨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수아 씨는 김영숙 씨 앞에 앉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모든 걸 알았어요. 김영숙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수아 씨는 계속 말했다. 친엄마가 겪었던 일도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했던 것도 다 알았어요. 김영숙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수아 씨는 고개를 저었다. 수아 씨는 말했다. 엄마는 충분히 좋은 엄마였어요. 제가 몰라봤을 뿐이에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견뎌왔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김영숙 씨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28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수아 씨도 울면서 김영숙 씨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움,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사랑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며칠 후 수아 씨는 나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김영숙 씨와 함께였다. 두 사람의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수아 씨는 내게 감사 인사를 했다. 탐정님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고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다고. 김영숙 씨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수아 씨는 말했다.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그리고 김영숙 씨와 함께 살면서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지낼 거라고. 김영숙 씨는 수아 씨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28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다. 수아 씨는 또 말했다. 친엄마 이경희 씨의 무덤을 찾아갈 거라고. 그리고 엄마에게 말하고 싶다고. 엄마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자신은 행복하게 잘 자랐다고. 그리고 엄마가 부탁한 김영숙 씨 덕분에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었다고. 김영숙 씨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 친구에게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고 싶다고. 나는 두 사람을 배웅하면서 이 사건이 비록 슬픈 시작이었지만 따뜻한 결말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경희 씨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수아 씨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친구를 통해 수아 씨를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김영숙 씨는 친구의 부탁을 지키며 28년간 고통을 견뎌냈고 마침내 수아 씨의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나는 김영숙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서점으로 잠깐 들러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오후 시간을 내어 서점을 찾아갔다. 김영숙 씨는 전과 달리 밝은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그녀는 말했다. 수아가 임신했다고. 그리고 자신에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고. 김영숙 씨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수아가 만약 딸을 낳으면 경이라고 짓겠다고 했다고. 친할머니의 이름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김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했다. 이경희 씨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진다는 것이 친구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같았다고. 나는 김영숙 씨에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경희 씨도 분명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경희에게 떳떳하다고 말했다. 약속을 지켰고 수아를 잘 키웠으며 이제 수아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그것이 친구가 바랐던 전부였을 것이라고. 김영숙 씨는 또 말했다. 최근 수아와 함께 이경희 씨의 무덤을 다시 찾아갔다고. 그리고 수아가 무덤 앞에서 친엄마에게 말했다고. 엄마, 저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되려고 해요. 엄마처럼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될게요. 김영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울었다고 했다. 28년간의 여정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김영숙 씨에게 물었다. 이제 서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김영숙 씨는 말했다. 계속 운영할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수아와 함께 운영할 생각이라고. 수아가 출산 후 복직하면 서점 한쪽에 작은 사무실을 만들어서 수아가 디자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 손주도 보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미소 지었다. 김영숙 씨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28년간 숨죽이며 살았던 여성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수아 씨로부터도 연락을 받았다. 커피 한잔 하자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서점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수아 씨는 배가 조금 불러온 상태였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수아 씨는 말했다. 탐정님께 꼭 감사 인사를 다시 하고 싶었다고. 탐정님이 아니었다면 평생 엄마를 오해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수아 씨는 또 말했다. 최근 친엄마 이경희 씨에 대해 더 알아보고 있다고. 이경희 씨가 다녔던 고아원, 그리고 이경희 씨가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 김영숙 씨에게 듣고 있다고. 그렇게 조금씩 친엄마를 알아가는 것이 위로가 된다고.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친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나는 수아 씨에게 물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계획인지. 수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친엄마와 김영숙 엄마가 보여준 사랑을 모두 담아서 키우고 싶다고. 친엄마처럼 아이를 온전히 사랑하고 김영숙 엄마처럼 아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수아 씨의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 씨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다. 사랑의 다양한 형태, 희생의 의미, 그리고 진실의 중요성을 모두 깨달은 듯했다. 나는 수아 씨에게 말했다. 분명 좋은 엄마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김영숙 씨와 함께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2배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것이라고. 수아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탐정님도 꼭 보러 와달라고. 나는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다. 카페를 나서면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봄날 하늘이었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책상에 앉아 이 사건을 되돌아봤다. 수아 씨가 처음 찾아왔을 때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빛, 평생 쌓인 오해와 미움으로 떨리던 목소리. 하지만 지금 수아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화롭고 행복한 얼굴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이 사건이 특별했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다. 이경희 씨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선택한 사람이었고, 김영숙 씨는 희생자였지만 동시에 구원자였다. 수아 씨는 오해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사랑받은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단순한 선악으로 나눌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한번 이경희 씨의 무덤을 찾았다. 혼자서 조용히 찾아간 것이었다. 무덤 앞에는 수아 씨와 김영숙 씨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새로 놓인 꽃다발과 과일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무덤 앞에 앉아서 이경희 씨에게 말했다. 당신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비록 수아 씨와 함께할 수 없었지만 당신은 최선의 방법으로 수아 씨를 지켰습니다. 김영숙 씨는 당신의 부탁을 완벽하게 지켰고 수아 씨는 사랑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이제 수아 씨는 엄마가 되고 당신의 이름을 아이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나는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돌아서는 순간 마치 이경희 씨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그 소리가 작은 속삭임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덤에서 멀어졌다. 한 달 후 수아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딸을 낳았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름을 장경이라고 지었다고 했다. 나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 병원을 찾아갔다. 병실에는 수아 씨와 아기 그리고 김영숙 씨가 함께 있었다. 김영숙 씨는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기는 작고 귀여웠다. 김영숙 씨는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경희를 닮은 것 같다고. 특히 눈매가 똑같다고. 수아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친엄마가 아기를 보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이경희 씨의 이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됐다. 김영숙 씨는 나에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다고. 28년간 짊어진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고 수아와 진짜 가족이 됐으며 손녀까지 안게 됐다고. 경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뤘다고. 나는 김영숙 씨에게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친구였고 훌륭한 엄마였으며 이제 훌륭한 할머니가 될 것이라고. 병원을 나서면서 나는 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느꼈다. 이경희 씨의 고통은 끝났고 김영숙 씨의 희생은 보상받았으며 수아 씨의 오해는 풀렸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됐다. 이것이 진짜 해피엔딩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이 사건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다. 수아 씨의 의뢰부터 시작해서 이경희 씨의 과거를 밝히고 김영숙 씨의 진심을 확인하고 마침내 모든 오해가 풀리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희망까지. 나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이 사건은 사랑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보여준다. 이경희 씨는 떠남으로써 사랑했고 김영숙 씨는 침묵으로 사랑했으며 수아 씨는 용서로 사랑에 답했다. 세 사람의 사랑은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모두 진심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 따뜻한 말, 포옹, 미소 같은 것들로만 사랑을 측정한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때로 차갑고 침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김영숙 씨가 보여준 것처럼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배웠다. 탐정의 역할은 단순히 숨겨진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경희 씨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살아남았다. 김영숙 씨를 통해 수아 씨에게 전달됐고 이제 손녀 경희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사랑은 이렇게 대를 이어 계속된다. 죽음도 오해도 시간도 사랑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다. 나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도시 어딘가에는 아직도 오해와 비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나는 계속 일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오해를 풀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책상 위에는 수아 씨가 보내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수아 씨와 김영숙 씨, 그리고 아기 경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세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마침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김영숙 씨의 서점 앞을 지나가게 됐다. 서점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경인의 책방. 김영숙 씨가 서점 이름을 바꾼 것이었다. 나는 서점 안으로 들어갔다. 김영숙 씨는 카운터에서 수아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옆에는 유모차에 누운 아기 경희가 있었다. 김영숙 씨는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그리고 새로운 간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나는 아주 좋다고 답했다. 이경희 씨의 이름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김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경희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라고 말했다. 수아 씨도 말했다. 아기가 자라면 친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고. 할머니가 얼마나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수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수아가 잘 자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친할머니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질 것이라고. 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경희 씨는 비록 육신은 없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물려받은 아기 경희를 통해 이경희 씨의 존재는 현실에서도 계속될 것이었다. 서점을 나서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마치 이경희 씨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경희 씨, 당신의 딸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녀도 사랑받으며 자랄 것입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 사건이 내게 준 의미를 곱씹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지만 이 사건만큼 깊은 여운을 남긴 사건은 드물었다. 사랑과 희생, 오해와 용서, 죽음과 새 생명.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탐정으로서 내가 하는 일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통해 사람들이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희망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경희 씨의 사건이 바로 그랬다. 과거의 고통을 이해하고 현재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파일을 정리했다.
파일 표지에는 간단하게 제목을 적었다. 평생 미워한 계모, 알고 보니 친엄마가 부탁한 보호자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사랑은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온다. 하지만 진실을 알면 비로소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다. 나는 파일을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오해가 많다.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해받지만 해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나는 계속 일할 것이다. 탐정도도로서,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서. 저녁 무렵 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수많은 불빛이 켜지고 있었고 각각의 불빛 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었다. 행복한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도 있을 것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들 중 일부를 듣고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이경희 씨, 김영숙 씨, 수아 씨, 그리고 아기 경희. 네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완결됐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도 숨겨진 사랑을 발견하고 오해를 풀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창가에서 물러나 책상에 앉았다. 내일은 또 다른 의뢰인이 찾아올 것이다. 또 다른 비밀, 또 다른 오해, 또 다른 진실. 나는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탐정 도도는 언제나 여기 있고 언제나 진실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이경희 씨 사건의 끝이자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다. 사랑은 끝나지 않고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으며 희망은 새로운 생명과 함께 계속된다. 그리고 나 탐정 도도는 그 모든 이야기의 증인이자 안내자로 남을 것이다.